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뚫고 오셨으니까 오늘도 많은 걸 좀 배워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뭘 공부를 했었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내용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현재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투자 원금은 100%, 현재 100%부터 출발이 된다. 그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돈에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그래서 미래의 돈은 원금만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걔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원리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와서 오늘 현재 1억을 받을래? 1년 뒤에 1억을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똑같은 액면금액 1억이지만 뭘 선택을 한다? 오늘 현재 1억을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왜? 오늘 현재 1억은 내가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 수중에 쥐고 있으면서 굴릴 수 있다. 그럼 굴리면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현재 1억과 1년 뒤 1억은 가치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해 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가치가 다른 돈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1년 뒤 10% 이자율로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현재 1억에 100%입니까 지금? 10% 이자가 달라붙으면 1년 뒤에는 몇 프로가 된다? 10%가 아니라 110%가 된다. 110%. 110%. 1년 뒤면 한 번, 두 번. 1년 뒤면 한 번, 한 번. 그래서 1억에 얼마를 곱하면 된다? 110%에 한 번. 걔를 수식으로 나타나면 1.1에 몇 승을? 1승을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5% 이자율로 20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걔는 몇 프로 된 금액? 105% 된 금액. 몇 번에 걸쳐서? 20번. 그럼 얘는 1.05에 몇 승을? 20승을 곱하면 된다. 근데 걔를 곱하는 수식이 계산기로 단순 계산을 하면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고 귀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이미 계산해 놓은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표. 그게 바로 뭐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표였다. 그래서 걔를 몇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6가지? 6가지. 그래서 우리는 딱 6개를 적어 놓고 출발을 하더라. 그래놓고 뭘 그린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죽음의 티? 죽음의 티. 얘는 절대로 넘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빨간 선은 넘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둘이 짝꿍, 이 둘이 짝꿍, 이 둘이 짝꿍이었다. 이 둘둘 각각은 무슨 관계였습니까? 서로를 뒤집으면 상대편이 나온다.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얘는 뭐였다? 뭘 써놓고 물어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얘 뭐였습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 얘를 뭐라고도 한다? 상환기금계수. 그 다음 얘는 저당상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미래가치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래가치계수인지를 아는데,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치와 관련된 내용인지 현재가치와 관련된 내용인지 헷갈리더라.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가 들어있으면? 미음이 들어있으면 걔는 뭐다? 미래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는 일시불과 관련된 연금과 관련된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가 되더라. 왜냐하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10년 뒤 1억을 만들고 싶다. 5% 이자율로. 그러면 매년 얼마씩 모아야 되느냐로 만들어주는 식이더라. 얼마씩이 나오더라. 얼마씩은 뭡니까?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연금. 그래서 얘는 쪼개주는 거다, 더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10년 뒤 1억을 만들고 싶을 때 매년 얼마씩 모으면 되느냐? 1년 뒤, 지금 10년 뒤 1억을 얼마씩으로 쪼개주는 겁니까? 쪼개주는 것. 감채임계수. 그런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들을 다 한꺼번에 미래 한꺼번에 받으면 덩어리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모아주는 거다.
그래서 얘는 모아주는 것, 얘는 쪼개주는 것. 그래서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꼭 반드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1억을 빌렸다, 1억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모기지론을 받았다. 다 뭐다? 저당. 저당에는 무조건 뭘 곱한다? 저당 상수. 그럼 얼마씩? 갚아라가 나오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얼마씩으로 쪼개주니까 뭐와 관련된 내용이다? 연금 관련된, 얘는 미음이 없으니까 현재가치계수와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 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꼭 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수식을 얘기할 때 막판에 우리가 수식 정리했었는데, 근데 그 수식 정리하기 전에 먼저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동그라미가 나온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동그라미면 무슨 개수를 곱하면 된다? 동그라미 개수를. 세모를 구하고 싶으면 세모 개수를 곱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에서 현재 이론을 R% 이자율로, 현재 이론을 R% 이자율로 N년 뒤 금액을 만들고 싶다. 이때 사용되는 계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판단할 게 뭐부터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돈의 종류는 크게 둘. 한 번만 나오는 일시불과 연달아 나오는 연금. 그럼 얘는 현재 이론이니까 일시불이다, 연금이다. 일시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N년 뒤 금액. 일시불에 N년 뒤 금액. 그럼 N년 뒤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뭐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이니까. 이때 사용하는 개수는 뭘 사용하면 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기 중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가 없으면 얘의 역수인 뭐로 들어가면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로 곱한다, 나눈다. 나눠주면 결과는 똑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문제에서 무슨 대단한 문제를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매년 1원씩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를 딱 보자마자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1원씩 R%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는 금액을 R% 이자율로 한꺼번에 N년 뒤에 받으면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 계산해 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더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이론식은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연금에 우리는 N년 뒤 금액을 알고 싶은 겁니까? 연금들의 N년 뒤 금액을 알고 싶은 거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개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된다. 또는 뭐로 나누면 된다? 얘의 역수는 감채기금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지금 이론을 빌렸다. 얘를 딱 보자마자 뭘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이론을 빌렸다 그러면 얘는 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고 돈 빌려주는 걸 저당이라고 하더라. 저당. 지금 이론을 빌렸다. 이때 R% 이자율로 N년에 걸쳐서 갚을 때, N년 동안 갚을 때 매년 갚을 금액 이렇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지금 얘는 저당이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되는데, 저당 상수. 그때는 잘 보십시오. 얘는 저당 상수에 연수가 들어갑니까? 월수가 들어갑니까? 연이자율입니까? 월이자율입니까? 연이자율. 왜? 매년 갚아나갈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월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했습니까? 뭐만 바뀐다고 그랬다? 연수에 얼마를 곱해서? 12를 곱해서 월수로 고치고, 연이자율을 얼마로 나눠서? 12로 나눠서, 곱해서 나눠서?
나눠서 월 이자율로 고쳐주면 되더라. 그럼 얘는 매월 갚아나갈 금액이 되더라.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했던 내용의 최상위급의 난도는 출제자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면 그걸 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이혼 직전까지 싸워야지 낼 수 있는 문제. 그게 공식입니까? 공식 문제라고 그랬지. 웬만하면 공식 문제를 안 내는데. 그래서 R이 있었고 1 플러스 R이 있었고 1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R은 뭡니까? 이자가 아니지. 이자율이지. 이자율 실은. 그럼 1 플러스 R은 원금의 이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리금. 이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1은 뭐다? 원금이네. 원금. 그럼 원금에서 이자율 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돈은 돈끼리 있어야 된다? 돈은 돈끼리 있어야지. 돈끼리 빼고 더하는 거지. 돈하고 퍼센트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에 10%를 더한다. 이건 없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110만 원에 여기서 100만 원을 뺀다. 얘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은? 금액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수식이 있으면 세 가지 이 내용 중에 모아모는 같이 다니는 거고 금액끼리는 같이 다니는 거고 얘는 왕따다. 이걸 기억을 하라니까. 그래서 애들이 분자에 있으면 얘는 분모고 얘가 분자에 있으면 얘는 분모에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원리금에 원금을 또 더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식은 없다니까. 그래서 얘들은 항상 중간에 뭐로 연결이 된다?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상 그 식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제가 그 식을 풀어드린 것 뿐입니다. 수식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로 돼 있을 때 뭘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여긴 사실은 이게 있었지. 이게 n승입니까? n년 뒤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원리금이 아니라 n년 뒤의 원리금, 1년 뒤 원리금, 2년 뒤 원리금, 3년 뒤 원리금이니까 그때 이 앞이 플러스면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여긴 뭐고? 플러스고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긴 뭐다? 마이너스 n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칙을 안 겁니다. 1 플러스 R의 n승과 1이 같이 다니는 거고 n년 동안에 n년 뒤에 원리금에서 원금은 같이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무조건. 그 다음 이자율은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모분자 반대편에. 되십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식, 이 식이 있는 줄 보자. 이자율은 절대로 마이너스 못 붙습니다. 이자율은 뭐다? 항상 더하는 거였지.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가 되면 계속 이자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는 식이다 없는 식이다? 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요 마이너스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네, 다시 1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R 있을 수 있다? 원리금의 이자율 못 뺀다는 얘기 했습니다. 얘도 존재할 수가 없네. 느낌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를 그냥 막 수식을 도출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여기 앞에 뭐기 때문에 플러스니까 여긴 뭐여야 된다? 플러스 n승이어야 되는 거지. 플러스 n승. 그러니까 아까 얘는 이게 마이너스로 있었던 애는 존재할 수가 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수식은 있겠네. 이 수식은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플러스 n승이다.
이 플러스 n승이네. 그럼 플러스 n승이 되면 n년 뒤 금액이 되는 거다, 현재 금액이 되는 거다. 항상 처음 출발은 뭐부터 출발? 현재부터 출발. 현재 n년 뒤를 더하면 n년을 더하면 n년 뒤 금액이 된다, 현재 금액이 된다? n년 뒤 금액. n년 뒤 금액은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그러니까 이 수식은 미래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다. 간단하다, 복잡하다 지금? 이 식 자체가 복잡하다. 연금의 계산이 복잡하다, 일시불의 계산이 복잡하다. 연금의 계산이.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 이제 복잡하니까 연금이었고, 얘 플러스 n승이니까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그럼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 그러면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으로 커지는 거고, 얘를 곱하면 쪼개지는 거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수식 자체는 1보다 큰 수식이다, 1보다 큰 수다, 작은 수다? 얘 1보다 큰 수네. 분자가 크다, 분모가 크다? 얘 분자가 큰 놈. 얘는 곱하면 덩어리 금액을 쪼개준다는 얘기는 1보다 작은 수? 뭐가 큰 수? 분모가 큰 수. 그래서 얘가 분자가 큰 건지 분모가 큰 건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길면 크다, 길면 큰 거다. 그럼 뭐가 더 길다? 분자가. 그럼 얘는 분자가 더 큰 거니까 1보다 큰 수, 덩어리 금액 만들어주는 정체가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얘를 뒤집은 놈은 감채기금 계수가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엽기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1원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억을 빌렸다. 1억.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5% 이자율로 좋다. 10% 이자율로 10% 이자율로 20년 동안 갚아 나갈 때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하랍니다. 계산을 하랍니다. 저당 상수 원래 문제 이 문제가 나오려면 저당 상수 20년 이자율 10% 표를 주고 이 표에서 수치를 1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계산을 하랍니다. 그럼 수식을 뽑아내란 얘기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는 저당입니까? 그럼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 그럼 이제 저당 상수의 수식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럼 저당 상수는 연금 일시불. 연금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다, 복잡하다? 수식이 복잡하다. 세 가지를 조합을 짜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 가치와 관련된 계수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럼 마이너스 n승이겠네? 네. 그럼 마이너스 n승이 됐다는 얘기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앞이 마이너스? 그럼 얘와 사이에 있는 건 뭐래매? 1이래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고 얘 R이겠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지. 조합이 짜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얘는 뭐가 더 크네? 분자가 큰 겁니다. 그럼 얘는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적은 건 뭐네? 그냥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었는데? 일시불이라고 그랬지. 생략이 가능한 건 일시불이니까.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꼭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뒤집으면 얘가 저당 상수 수식인 거지.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R 퍼센트. R 퍼센트 얼마랍니까? 지금 10%. 10%. 20승. 엽기적이네 지금. 마이너스 20승. R 이게 얼마입니까? 0.1. 마이너스 안 묻는다고 그랬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냈을 때 출제자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뭐는 주냐면 얘는 얼마다라고 줍니다. 수치를 준다니까. 이것까지 계산하는 문제를 내면 이 출제자는 한국에 못 삽니다. 더 이상 이민을 가야지. 진짜로. 저희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신상 다 털렸지 그때 출제자가. 근데 실제로 출제를 안 한 사람이 출제를 한 걸로 돼가지고 그분 병 얻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막 이론의 여지가 있을 만한 문제를 출제자들이 출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서 예전에는 딱 문제가 나오면 출제된 문제가 예를 들어 26회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은 문제들이 꽤 있었답니다. 잘못된 오류가 있는 문제들이 이의신청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이의신청 학개론 하나도 못 들어갔답니다. 왜? 말 그대로 맞는 것과 틀린 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내용들만 나온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더 좋아진 거다 나빠진 거다? 좋아진 겁니다. 훨씬. 그래서 실제 시험과 모의고사 시험을 봤을 때 뭐의 성적이 실제로 더 좋을 수밖에 없냐면 실제 시험이.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저 같은 사람이 내는 겁니까? 아니, 모의고사는 저 같은 선생들이 내는 겁니다. 학원 강사들이 보통. 그럼 학원 강사들은 모의고사를 시험 딱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의 신청하실 겁니까? 행정심판 들어갑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도 낸다? 이것도 정답 같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답이 아니기도 한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낼 수가 없다는 얘기. 지금 제가 복습을 해본 결과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물론 고개만 끄덕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겠지. 이제 몇 주 하다 보니까 저놈은 고개를 끄덕여주면 좋아하더라 얘가. 그런 걸 이제 눈치를 채셔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끔 연기력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그래서 쭉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식 계산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데? 할만하겠는데 이런 표정들이 약간씩 보인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잘 가르쳤었나 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이 그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었냐면 24페이지에 35번에 있었고 기초다지기 24페이지 35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머릿속에는 무조건 뭐만 그리면 된다? 얘만 그리십시오. 무조건 복습할 때도 얘만 이렇게 그려놓고 뭐뭐뭐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일시불은 생략이 가능합니까? 연금은 생략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다. 일시불끼리는 역수입니다. 서로. 그럼 미래가치계수와 현재가치계수가 역수라고 그러면 5다 x다? 5. 걔는 일시불끼리를 얘기한 거니까. 근데 꼭 집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x. 이게 다 시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다시 화폐의 미래가치계수로만 짝지어진 것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저당상수이다. x. 뭐 때문에 틀렸네? 저당상수는 현재가치계수인 겁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 실제 문제 정답은 저당상수인데 저당상수가 죽어도 없더라. 그럼 뭐가 분명히 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곱하기로 있다, 나누기로 있다. 나누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4페이지에 35번에 화폐의 시간가치계수를 받고,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들은 또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보기로 하고 25, 26 넘어가서 27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27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비교라고 돼 있고 29페이지 봤더니 투자시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서 글씨 크기도 막 작아지기 시작하고 막 수식이 막 나와 있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그 다음 30페이지를 딱 봤더니 비율 분석법이라고 해서 온갖 비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의 특성 등등등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게 실제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나오니까 하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합니까, 여러분? 예, 나오니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진짜로 사실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도 정말 열심히만 공부하면 1년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그 말은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수년가법을, 내부승열법을 한 적이 있다고 이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보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럼 이제 별게 아니라는 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로는 이름은 기초다지기 반인데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들부터 먼저 기초를 다진다고. 시간이 좀 있을 때, 정신적인 여력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터넷을 공부하시거나 실제로 우리 실강을 듣는 분들 둘 다 공통된 얘기로, 만약에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잘 된다 그러면 제가 신동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꼭 반복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강의를 돌려서 한번 돌려보자. 그러면 첫 번째 들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10년, 15년 전보다는 합격률이 당연히 높아져야 정상입니다. 왜 높아져야 정상이냐면 예전 분들은 복습을 하려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학원에서 받아서 걔를 학원 내에 있는 비디오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비디오 테이프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당겨서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틀어놓고 보통 잡니다. 돌려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 집에서 못 보는 겁니다. 왜? 테이프는 대여는 안 해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2달 과정으로 끝나면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는 꼼짝없이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첫 번째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듣는 것과 아예 다 까먹고 다시 듣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부에 누적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수업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적어도 내일은 올라갑니까? 이 강의가 오늘 저녁이나 적어도 내일은 올라간다니까. 그럼 그 강의에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만 찾아놓고 대충 그 부분 눌러서 보면 된다? 네. 그럼 약간의 정성만 있으면, 노력만 투여해주면 3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제 강의 중에 하나도 이해 안 될 내용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진짜로. 4번을 들으면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한 번에 막 반복해서 들을 만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니까 실은 매번 제가 똑같은 수업을 해도 그랬었지, 계속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되십니까?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익히는 건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까? 제가 익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만 있어야 된다, 습만 있어야 된다, 학습이 있어야 된다?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익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복습. 복습이 중요합니까? 근데 예습의 개념은 어려운 게 내가 배우지도 않은 걸 미리 익힐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해갖고 오지 말자? 예습은 해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이제 칠판 다시 보십시오. 합니다. 투자 결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투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개사가 돼서 매매 한 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그 아파트를, 그 토지를 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럼 수요자는 얼마의 가격, 만약에 10억 가격을 지불하고 수요자가 샀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샀다는 얘기는 10억 투자를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팔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겠다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없으면 중개는 성사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개사가 중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딱 왔을 때, 사겠다는 사람 매수인이 왔을 때 그 매수인에게 이걸 왜 10억에 사도 적당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만 믿어 내가 한 1, 2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만 믿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브리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은 심지어 다 컴퓨터로 싸가면서 PPT로 싸가면서 브리핑을 합니다. 고객을 앞에 놓고 어느 정도 큰 물건이 나오면 그걸 할 수 있는 중개사는 살아남는 거고, 고객이 왔을 때 커피만 이렇게 주는 중개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투자할지 말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민법에서 공부합니까? 공법에서 공부합니까? 학개론에서 공부합니다. 부동산 학에서 그 가치가 얼마 정도가 나갈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 학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수요가 많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적정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어디서 공부하는 거다? 학개론에서.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을 여러분들이 1차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학을 단순히 합격하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이 공부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얘를 대충 공부해서 시장에 나가면, 중개사가 돼서 나가면 중개를 못합니다. 말발이 하나도 없는 중개사가 됩니다. 물론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만 많은 건 안 될 수 있지만 근거 자료를 보여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설명할 때 수치를 집어넣으면 그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결정 방법의 첫 번째를 얘기해 볼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첫 번째,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집니까? 투자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따집니까? 그럼 투자를 통한 수익이 얼마가 발생한지도 따집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가진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이 5억인데 그게 10억짜리면 살 수 있다 없다? 아니 잠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5억인데 10억짜리라니까. 그럼 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이 생각을. 예. 그럼 대단한 거고. 예. 그럼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 그 투자를 통한 수익이 얼마 발생할지, 그 다음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은행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물론 은행이 그렇게 이자율을 주진 않지만 10% 이자율을 준답니다. 10% 이자. 그럼 10% 이자율, 수익률이 10%면 수익은 얼마입니까? 이자는? 이자. 이거 1억 1,00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다?
천만 원. 이거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적어보면 얘는 투자 금액입니까? 투자액. 투자액에 곱하기 얘 수익이다, 수익률이다. 수익률, 퍼센트는 율인 겁니다. 이게 수익률이네. 그럼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얘 뭐가 나온다? 수익이 나온 겁니다. 투자 수익, 줄여서 수익 이렇게 나온.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분수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비율, 비례, 지수, 계수가 나오면 다 분수다,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자로.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거의 대부분이 수익이나 이득이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다 경제활동, 뭘 추구하는 활동? 수익, 이득을. 수익이나 이득은 뭐가 있어야지만 있는 거다? 투자액이 없으면 뭐는 있을 수가 없다? 수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라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는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투자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뭐뭐뭐? 투자액과 수익률과 수익. 그럼 칠판을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을 합니까? 수익이 제일 작을 걸 선택합니까? 클 것? 그러면 우리가 하는 투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1억을 딱 집어넣으면 바로 1억 1,000 주는 투자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발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답니다. 그런 건 없지. 그런 투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샀을 때 1년 뒤에 1억 1,000 받고 팔 수 있다는 투자는 있습니까? 내가 이 건물을 1억 주고 사면 1년 뒤에는 1억 1,000 받고 팔 수 있다고 얘기하는 투자는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투자액은 현재 나갑니까? 미래 나갑니까? 보통? 현재 나가고 그 투자를 통한 수익은 현재 들어온다? 미래 들어온다? 미래 들어옵니다. 시점에 차이가 발생합니까? 네. 그러면 이런 투자를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1억이 나간다. 1억이 나간다. 1년 뒤 1억 1,000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얼마고? 1억이고 수입은 얼마인데? 1억 1,000인 겁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낼 때 수지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수지를 맞춰봅니까? 안 맞춰봅니까? 맞춰봅니까? 그래서 수지가 맞으면 수는 수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지 맞춰본다고 얘기한 게 수가 수입이고 지는 지출인 겁니다. 그럼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이 더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럼 얘가 같으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자,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오늘도 역시 그걸 배우려고 왔다.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잘 보십시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리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뭔가를 뽀개고 싶어지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수지 맞았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까? 뭔가를 뽀개고 싶어집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수지 맞으면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같을 때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출 속에는 비용 속에는 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이윤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공부할 때 수지를 맞춰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입은 현재 수입입니까? 미래 수입입니까? 이게 미래 수입인 겁니다. 지출은 미래 지출입니까? 현재 지출입니까? 현재 지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의 이 내용을 놓고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의 이 내용을 놓고 수입이 1억 1,000이네. 지출은 1억이네. 뭐가 더 크네? 수입이 더 크네. 1,000만 원만큼 남으니까 이 투자를 하겠어. 투자, 채택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렸다면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잘한 거다? 못한 겁니다. 왜 못한 겁니까? 제가 지난주 오늘 첫 시간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시점이 다른 돈은, 발생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이다. 그럼 가치가 다른 돈을 단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대로 보십시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얘 1년 뒤 금액이었습니까? 1년 뒤 1억 1천. 얘는 현재 1억인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출은 현재 나가는 돈, 수입은 1년 뒤 미래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1억은 원금만 1억인 겁니다. 근데 얘는 뭐 합쳐서? 원리금 합쳐서 1억 1천인 거네? 얘도 뭐로 고쳐서 비교해야 되네? 원금끼리 비교해야지. 가치를. 그럼 뭐 띄어내고 비교해야 된다? 이자를 띄고 비교해야 됩니까? 그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다르다며. 그럼 시점을 일치시킬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현재입니까? 현재 투자 결정을 내립니까? 미래 내립니까? 현재. 그럼 현재로 고쳐서 비교해야지. 그럼 지출은 현재 금액이니까 냅두고 이 미래 수입만 뭐로 고쳐서? 현재로 고쳐서 그대로. 현재로 고쳐서 비교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래 수입은, 미래 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만 남기는 거다? 뭐 떼어내고? 이자 떼어내고. 액면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얘를 할증한다고 했다. 할인해 줘야 됩니까?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렇겠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공부했을 때 1억 천은 100 몇 프로 된 금액입니까? 지난주 공부할 때 1억 천이 나오면 1억 100%에 1000만 원 10%, 110%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건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수익률이, 할인율이 얘가 10%라면 10% 이자를 까면 얘 1억 남습니까?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 1억인 거네?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하면 10%를 만약에 적용했다면 이 금액을 110%된 금액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를 원래 금액으로 고치려면 1.1에 1승으로 나누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10%를 띄워버리면 얘가 현재 가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1억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 1억, 지출의 현재 가치 1억이면 둘이 맞았다?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개념이. 그런데 만약 얘가 할인율이 5%라면 잘 보십시오. 1억 천에서 얼마를 떼어내야 1억이 되는 겁니까? 10%지, 10% 이자를 떼어내면. 근데 여기서 5% 이자만 떼어내면 얘 1억보다 큰 금액이 남습니까? 적은 금액이 남습니까? 큰 금액이 남는다가 느껴지십니까? 얘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 중에 이자를 10%로, 이자율을 10%로 계산해서 1000만 원을 떼어내면 1억이 되는 거네. 근데 1억 천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를 5%만 떼어내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1억보다 많이. 그럼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1억 얼마가 남겠지.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1억 얼마고. 정확히 얘기할 필요 없고 더 많이 남는다만 알면 되지. 지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니까? 1억이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할인율을 만약에 20%로 적용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아니 나는 1년 동안 수익률이 20%는 붙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1년 뒤 1억 1천만 원을 보면서 얘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자를 더 많이 떼어내는 거다. 10%일 때 1천만 원인데 20%면 더 많이 떼어버리는 거지. 그럼 더 많이 떼어내버리면 얘는 1억보다 큰 금액이 남는다, 적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9천 얼마가 남겠지. 네.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나가는 돈 얼마인데? 1억인데 미래 들어오는 액면 금액은 얼마지만? 1억 1천이지만 액면 금액은 1억 1천이지만 걔를 자기가 적용한 할인율로 할인 쳐서 뭐로 만들어 봤더니 현재 가치로 현재 금액으로 만들어 봤더니 1억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럼 빼면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보는 거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게 수익과 지출을 분석했습니까? 네.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한 겁니까? 예.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대로 아니면 현재 가치로 다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쳐서.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두 글자 뭐래매? 뭐래매? 할인. 이게 뭡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칠판 저를 보십시오. 학계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소한 용어를 용어 그대로 외우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학계론의 용어의 정리, 용어가 뭐라는 걸 왜 정리해주는 책이 다른 회사는 있는데 랜드사무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학계론은 용어의 정리,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의 정의가 용어 속에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된 현금을 뭐로 고친 현금을? 네?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을 뭐와 뭐로?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한다. 그때 똑같은 시점 현재로 고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 결정 기법의 분석법의 결정 방법의 가장 어려운 내용이랍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할만하겠다 안 하겠다? 굉장히 할만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할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할인은 이자를 떼어내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네? 이자율. 그 다음 이자가 몇 년 동안 붙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기간과 이자율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할인율을 10%를 적용해버리면 1억 천에 1천만 원 뛰는 거니까 얘가 1억. 걔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칠판 여기 보십시오. 얘가 1억 500이라면 간단히 볼 수 있다니까. 1억 500이라면 얘는 몇 프로겠습니까? 기준은? 5%겠지. 얘 5% 뛰면 1억인 겁니다. 그럼 집어넣은 금액, 현재 금액 1억, 들어올 금액, 현재 가치로 고쳤을 때 1억. 수지 맞았으니까 투자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할인율을 2%로 적용하면 더 많이 뛴 거다, 더 적게 뛴 거다? 더 적게 뛰는 거네? 그럼 더 많이 남는다? 1억 얼마가 남겠지. 그럼 투자자는 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할인율을 2%만큼만 적용하는 투자자는 이 투자를 하겠네.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2%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할인율을 낮게 적용할수록 조금 깔수록 조금 떼어낼수록 많이 남는다. 그러면 현재 수입을 더 크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투자자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사람은 투자에서 요구하는 수익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깝니까? 예. 액면 금액 들어온 원리금을 거기서 이자를 많이 쳐서 까버리는 거지. 그럼 현재 가치는 많이 줄어버리겠네, 수입이? 현재 수입은 그 금액이 엄청 줄는 거지.
가치가 작아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안 할 가능성?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투자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을 쫙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정말 공부를 해보고 어떤 느낌을 또 받으셔야 되냐면, 아,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게 이거였어? 이런 느낌을 받고 가면 대성공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됩니까? 네, 5분이 아니라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